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부동산에 대해 정확하고 빠르게 시장을 예측해보는 순서, 빅데이터로 풀어보는 부동산 이슈 코너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서울 및 수도권의 정비 사업인데요. 이 정비 산업의 현황 데이터를 통해서 투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28만입니다. 네, 연구원님, 28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죠? 예, 현재 제시된 키워드처럼 현재 수도권 내에서 진행되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나 이런 전체 정비 사업 물량은 총 28만 가구 수준입니다. 네. 그 28만이고요. 네, 그렇군요. 이 중에서 재건축 물량이 11만 7천 가구 수준이고요. 재개발은 13만 8천 가구, 네. 그리고 리모델링은 2만 7천 가구 수준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재건축은 준공 이후에 30년이 지난 시점부터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대부분 서울 강남권에 집중이 돼 있고요. 재개발은 아무래도 기반 시설이 열악한 곳들을 중심으로 추진이 되다 보니까 서울 강북권에 집중이 된 양상이고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사실 준공 후 15년이 지나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분당이나 일산, 평촌 등 1기 신도시 중심으로 20년이 지난 아파트에서 점차 활성화되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수도권 전체로 봤을 때 28만 가구의 정비 사업이 추진 중이라는 얘기신데, 사실 재건축, 재개발하면 투자자들이 정말 설레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예. 정말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애를 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번 키워드는 공공입니다. 공공, 무슨 뜻이 숨어 있을까요? 예, 일단 워낙 사업 자체가 구분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공공이라는 키워드를 제시드린 부분은 정비 사업의 특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은 공공성 여부에 따라서 정비 사업의 구분이 되게 쉽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재건축과 재개발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예, 일반적으로 재개발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뉴타운과 같은 사업 형태가 많습니다. 네. 사업 범위도 넓고 노후주택을 중심으로 저층 주택뿐만 아니라 도로와 기반시설 그리고 그런 것까지 같이 만드는 네. 형태가 되다 보니까 공공이 상대적으로 많이 개입을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정책 개발 형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재건축은 대부분 물건 유형이 아파트에 국한이 돼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건설사를 선정을 하고 단지 내에 별도의 기반시설 계획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재건축은 민간 성격이 강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즉 공공이 어느 정도 개입하냐에 따라서 재개발과 재건축을 좀 더 구분하시는데 좀 용이하다고 하실 수 있고요. 네. 예, 마찬가지로 리모델링은 대부분 아파트죠.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보다는 재건축과 성격이 더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 공공성에 이제 집중해서 정비 사업을 나눠서 분류를 해보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네, 맞습니다. 다가오는 것 그렇게 같습니다. 보시면 좀 쉽습니다. 예. 네. 두 번째 키워드 만나기 전에요. 그러면 재건축 진행 상황이 좀 궁금합니다. 수도권에서 재건축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예. 얘기해 주시죠. 현재 수도권에서 재건축이 추진되는 곳은 총 310곳에 11만 7천 가구 수준이고요. 네. 이 중 서울이 216곳에 8만 4천 가구, 그리고 경기도가 73곳에 2만 8천 가구, 그리고 네. 인천이 21곳에 5천 가구 수준입니다. 네. 현재 재건축에 대한 연한은 준공 후 30년이기 때문에 네. 1988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들 중심으로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이 때문에 서울 강남, 서초, 강동, 송파 등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사업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에 서울에서는 양천이나 노원, 도봉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 과천이나 광명 등지를 중심으로 단지에 따라서 다소 국지적인 재건축 움직임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국지적으로 수도권 전역에서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재개발 현황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네, 수도권에서 재개발이 추진되는 곳은 총 250곳이고요. 네. 총 13만 8천 가구 수준입니다. 이 중 서울이 103곳에 6만여 가구 수준이고요. 경기도가 90곳에 4만 2천 가구, 그리고 인천이 57곳에서 3만 5천 가구 수준으로 확인이 됩니다. 재개발은 별도의 재개발 연한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요. 네. 일반적으로 주거 환경이 낙후된 지역에서 도로나 수도, 상하수도 등의 그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도시 경관을 재정비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주택들이 노후돼 있고요. 저층에 해당되는 단독, 다가구, 연립 등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도로가 좁아서
사실상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경우들도 발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강남과 강북의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강북 뉴타운 개발이 추진이 됐었죠. 대표적인 게 은평 뉴타운과 뭐 서대문구의 가재울 뉴타운, 그리고 뭐 성북구의 기름 뉴타운, 네. 그리고 성동구의 뭐 왕십리 뉴타운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네, 낙후된 지역의 도로나 수도 정비, 이렇게 낙후된 여건을 좀 개선시키는 재개발도 재건축과 비슷한 규모로 실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리모델링과 관련한 내용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리모델링은 재개발이나 뭐 재건축 대비 사업이 아직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수도권 총 47곳에서 아. 2만 7천 가구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서울은 총 35곳에서 1만 6천 가구고요. 경기도는 12곳에서 1만 773가구 수준입니다. 네. 인천은 따로 리모델링 추진되는 곳은 없고요. 네. 정부가 리모델링에 대한 부분을 규제 완화를 2014년에 했습니다. 수직 증축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네. 이 부분들이 점차 리모델링 활성화하는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리모델링은 사업 부분의 이제 수직 증축을 통해서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일반 분양이 가능하고요. 15층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 최대 3개층까지 상향할 수 있습니다. 또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 정도 수직 증축을 네. 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면 철거 방식의 뭐 재개발, 재건축 대비로는 상대적으로 일반 분양 세대가 많지 않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네,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 예. 리모델링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비해서 굉장히 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 가지 유형의 정비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장 이제 유망한 유형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뭐 시장 내에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시고 계시겠지만 네. 가장 핫한 정비 사업은 재건축입니다. 네, 핫하죠. 예, 맞습니다. 앞서 재건축은 민간 성격이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것처럼 재개발이나 뉴타운 같은 경우는 조합원 간의 이견 충돌이 굉장히 많습니다. 범위도 네. 넓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길게 사업을 끄는 경우가 있고요. 이 때문에 사업 추진이 상대적으로 재건축은 조합원들 사이의 이견 다툼이 덜하기 때문에 좀 원활합니다. 네. 특히 최근처럼 강남권 아파트의 신규 분양 가격이 뭐 3.3제곱미터당 4천에서 5천만 원을 찍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 개개인의 수익성이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재건축은 일반 분양가를 높게 책정할 수 있어야 조합원 개개인의 수익성이 높아지는데요. 네. 강남권에서 집중돼서 재개발이 재건축이 활성화되는 부분은 이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재건축 조합원이 되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돌려받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네. 다만 최근에는 재건축 매매 가격이 워낙 급등을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풍선 효과 차원에서 재개발 쪽으로 투자 수요가 일부 이동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예. 수익성 때문에 재건축을 꼽아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마지막 키워드는 10년입니다. 10년 무슨 뜻일까요? 예, 이번 키워드는 10년입니다만 이 키워드를 제시드린 이유는 네. 일반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까지 정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구역 지정 이후에 10년 정도의 시일이 소요가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긴 부분을 고려해서 장기 투자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 때문에 과도한 대출 이자를 해서 만약에 이 시장에 진입을 하시게 되면 장기간 고생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실제 2000년 이후 서울에서 뭐 구역 지정을 통과했던 138개 재건축 단지들을 제가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평균적으로 10.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네. 일단 구역 지정 이후 사업 시행 인가 통과까지 2.6년 정도가 걸리고요. 그리고 사업 시행 인가에서 관리 처분까지 한 1.9년 정도 네. 걸립니다. 그리고 관리 처분 인가에서 착공까지 한 2.3년 정도 걸리는데요. 네. 그리고 착공에서 준공까지 3.4년 정도 걸립니다. 이 부분들을 모두 합산해 보면 10.2년 정도의 10년 2개월이죠. 엄밀히 따지면. 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이 부분이 제가 평가를 해보니 10년 정도 걸리는 부분을 네. 빅데이터로 제시를 한 거고요. 리모델링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대비 아무래도 건물 전체를 헐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사업 기간은 한 2년에서 3년 정도 단축될 수는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확실히 이 재건축, 재개발 10년 정도 걸리는 만큼 투자하실 때 혹시라도 대출금을 끌어다 쓰신다면 그걸 미리 계산하지 않으면 좀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정비 사업의 경우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업인데 정부가 재건축과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이 기간이 더 길어진다는 전망이 좀 되고 있어요. 예, 예. 혹시 공급 규제가 완화되면 재건축도 거기에 포함이 될까요? 그리고 또 완화가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완화가 돼야 할지도 듣고 일단 싶습니다. 예, 정부에서는 지금 서울 내에서 사실 수도권 내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이제 공급을 좀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서울에서의 공급이라는 건 사실 택지 지구가 부족해서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의 이 정비 사업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정부가 규제를 완화한다면 용적률을 상향해서 용적률을 늘리는 형태로 공급을 늘리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용적률을 늘리게 된다면 지금 현재 시행 중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기부 체납처럼 투기를 통한 수익들은 철저하게 환수하는 대책이 같이 나올 확률이 크고요. 아무래도 공급을 늘리기 위한 부분들이 대부분 임대주택과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정부가 용적률을 늘리는 형태로 규제를 완화한다면 그 부분들은 대부분 임대주택을 지어라라는 그런 대책을 내놓을 확률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예. 네, 지금까지 이 정비 사업에 대해서 연구원님과 좀 깊게 대화를 나눠봤는데 부동산 114